8월 8일 이제 종말론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의 이제 구조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구조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구속의 경륜과 그에 더불어 인간 편에서 어떻게 그 구속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나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8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까지의 국면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은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7년 대환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뭐냐? 성도들을, 의인들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연단하여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말라기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두고 보아라. 그날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가르리라.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상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두드러지게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7년 대환란이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이제 3분의 1 환경재앙이라고 그렇죠. 3분의 1 환경재앙이고,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다섯째 나팔이 뭐라 그랬죠? 황충재앙. 이게 요한계시록 8장이고, 황충재앙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9장 전반부에 이제 황충재앙이 있고, 황충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이게 전삼년반 거의 끝나기 전에 일어나는데 이게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죠. 3차 세계대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 그 다섯 번째 황충재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화라고 말씀드렸죠. 네, 첫째 화. 요게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셋째 화가 뭐라 그랬죠?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또 나눠지는데 3분의 1로 나눠지는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그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계시록 14장에는 이제 순교자의 열풍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계시록 15장에서 16장이 뭐라 그랬죠? 7 대접 재앙이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대접 재앙이에요. 근데 이 7 대접 재앙이 몇째 나팔이라 그랬죠? 7째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7째 나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가 전 3년 반 동안에 불리고, 마지막 7째 나팔 부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7 대접 재앙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이 쏟아지는데, 그동안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거기까지, 그리고 10장부터 11장은 이제 전 3년 반에 이제 관계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여기에는 이것도 보충 계시인데, 이제 후 3년 반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스토리, 그리고 어떻게 구속사가 귀결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3분의 1 황충재앙이에요. 이 3분의 1 환경재앙이에요. 이 환경재앙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시에 다 같이 받아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흰 옷 입은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환난을 통과하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온다 그랬죠. 이게 바로 3분의 1 환경 재앙에서 오거든요. 믿는 사람이니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3분의 1 환경 재앙이에요. 3분의 1 환경 재앙이 되면 의인들은 더 성화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거룩을 추구해나가고 악인은 더 악하게 되죠. 악하게 된 상태에서 그 무적행 그 지옥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령에 덧입어서 결국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이제 뭐 구원한다는 메시아로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마귀의 화신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기, 아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이 진노기인데 이제 진노기,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그 날이 오고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거든요. 구속사.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사건이 3분의 1 환경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게 이제 황충 재앙이에요. 첫째 화로 말하는 황충 재앙 때 의인과 악인을 2차적으로 완전히 가릅니다. 갈라가지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하여 이때 악인들을 1차적으로 다 걸러요. 이 세상에서 죽입니다. 전 인류의 3분의 1이 이제 거기서 들어가게 되고, 자, 3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게 이제 7 대접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계별로 의인과 악인을 이제 분리시키고 가르고 뭐 하는 역사가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계속되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화에 대한 거예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같이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8장 13절이네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찾으셨죠? 또 내가 보니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 나오죠. 자, 이 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의 화가 이제 헬라어로 아우아라고, 우아이라 그래요. 우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오우라고 하죠. 저주죠, 저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화인데, 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주, 하나님의.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3번의 강력한 저주를 통하여 완전히 일소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우아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때 임신한 여자들과 갓난아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우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는 이제 저주란 말 쓰지 않고 불행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요 신약 성경에 한 번만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이 화가 이제 그 저주를 의미하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접으시고요.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하면 기억나시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23장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3절을 보고 13절 13절에서 지옥의 이 33절인가요? 예, 33절인가? 예, 자 13절을 앞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반복적으로 나오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같은 아까 요한계시록의 3장 8장 13절의 화와 같은 동일한 단어고요. 자, 여기 보면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단어가 지옥의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이제 상응하는 구절로서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인들을 점진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7년 대환란 때 비록 3분의 1 환경 재앙 속에서 성도들은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순교할 때 열매로서 맺을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철저히 이제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별. 자, 이 구별은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사건을 연상케 하죠. 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구약성경 98쪽인가요? 출애굽기 11장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다 같이 찾으셨죠? 자,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한다. 이런 구별하는 역사가 7년 대환란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자, 요한계시록 3장인가요?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구절이 많이 그 세대주의론자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성도들이 휴거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로 오해받고 있는 구절인데 사실은 그건 크게 오해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가 누구냐?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죠.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수긍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시험의 때가 언제냐? 이것은 바로 7년 대환란 때인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느냐? 시험의 때를 면케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면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건져낸다는 뜻인데 한국어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번역을 어떻게 되느냐? 시험의 때를 우리를 그 악에 의하여 물들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원어 면하게 해준다는 그 원어와 함께 그대로 쓰인 게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7장 15절. 우리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존한다. 이게 이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휴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들은 악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리고 환경 재앙을 통하여 고통은 당하겠지만 이제 악에 미혹되거나 또 거기에 의하여 끌려가는 또 악한 그 무족에서 나온 그 악한 영들에 의하여 침해를 당하는 일은 이제 결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3분의 1 환경 재앙이 진행될 것이냐? 우리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제 넷째 나팔이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첫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3분의 1 환경재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3분의 1 환경재앙. 자, 3분의 1 환경재앙.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이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뭘까? 피가 섞인 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우박이 떨어진데 그게 그냥 불이 같이 섞여서 쫙 내려오잖아요. 근데 피는 없지만. 그럼 이 정체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나.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되면 피가 섞인 그 우박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면 알게 되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땅에 떨어진 피가 섞인 우박과 불 때문에 불의 3분의 1이 땅이 3분의 1이 불에 휩싸여서 나무의 3분의 1 푸른 풀이 모두 다 타버렸다.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뭐죠? 어쨌든 환경 재앙을 통하여 육지의 풀과 나무가 33% 정도 황폐화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이죠. 3분의 1 환경 재앙. 땅이 육지 오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지 오염. 자, 둘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것도 좀 불붙는 큰 산,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근데 큰 산이라고 하지 않고 큰 산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것은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 자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초점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3분의 1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나팔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나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다 붙여보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죠, 그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이제 폭발적인 재미있는 걸 좀 할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게 뭘까요? 강들의 3분의 1에 물샘의 3분의 1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우리가 상상하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면 어떤 유성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유성이 떨어졌다고 물이 다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쑥이 되었다. 물샘이 떨어지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샘의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 그래서 물이 쓰게 되었다. 이 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그 괴로움과 슬픔을 상징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겪은 그 고통 순쑥과 쓸개죽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도 내가 이 백성에게 독초, 쑥을 먹이고 독초로 만든 사약을 마시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쑥이라는 그 특성이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질 오염을 통하여 지금 굉장히 엄청난 고통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자, 넷째 나팔을 불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이거는 이제 천재지변이라 그래요. 천재이변, 천체이변 3분의 1. 자,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았다. 여기 침을 받았다는 거는 뭐 헬라어에 보면 때리다, 타격하다, 뭐 재앙이 임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과 해와 뭐 별들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았다. 무슨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뭐 지구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 이게 혹시 이제 뭐 과학자들에 의하면 뭐 지금 그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그렇죠. 지금 엄청난 심각한 사실은 그 피부암이나 그래서 이러한 호주나 이런 이 남쪽, 이 칠레 이쪽으로 남쪽으로 가면 하여간 그 오존층이 넓게 구멍이 나가지고 그런 데는 피부암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좀 난데 좀 문제가 있어요. 한국이 지금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래요. 나는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줄 알았거든요. 한 구석다리 있어가지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꽤 안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어떤 사건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어쨌든 여기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나팔의 3분의 1 천체 이변은 어쨌든 그 3분의 1 천체 이변이에요.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당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나 전삼년 반 시작되면 그것이 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강의하고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은 3분의 1 육지오염, 둘째 나팔은 3분의 1 바다오염, 셋째 나팔은 3분의 1 수질오염, 넷째 나팔은 이제 천체 이변인데 3분의 1 천체 이변. 이게 도대체 뭔지 솔직히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해석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 네 개의 나팔이 3대 1 환경 재앙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삶과 생존에 치명적인 아주 그 치명적인 그 해를 끼치는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종말론 공부할 때 이제 환경재앙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아주 깊이 오래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인간들이 그 석유를 아주 많이 쓰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더럽히고 그렇죠. 그래서 막 공기도 오염되고 너무나 환경이 이 탄소 CO2 이산화탄소가 급증해가지고 지금 온난화 온실 효과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북극의 얼음이 거의 3분의 1이 다 녹아버렸다. 이제 곧 다 녹아버린대요. 몇 년 안에.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북극의 얼음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북극이 얼음이 다 녹아내린다는 게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환경 재앙의 가장 그 표범이 될 만한 그 일인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심각한 3분의 1 환경 재앙이 있지요. 근데 아까 제가 뭐 하나를 갖다가 해석을 안 한 것 같은데 강의하다 보면 이제 빠뜨리는데 그게 아직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예. 아까 그거 하나만 더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아까 3분의 1 환경 재앙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첫째 하나님의 그 구별하는 단계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악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땅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땅에 있는 자들. 그거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성도들도 이때 당시 7년 대환란을 통하니까 땅에 거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일이에요. 한번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한번 좀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맞죠?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 그럼 도대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땅에 거하는 자들. 이 구절이 있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8장 땅에 거하는 자들. 그냥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0절을 여기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6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악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찾으셨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괴로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니라. 자,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혀요. 이거 보니까 분명히 악인들이면 틀림없죠. 그리고 두 증인을 이제 결국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죽잖아요.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죠. 이건 모두 다 성도가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은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장 8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땅에 산다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 이건 분명히 악인임에 틀림없죠. 12절 한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기까지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짐승에게 경배를 하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자, 1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14장 6절에도 나오죠.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사실은 나와야 되는 구절인데 나중에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을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권세가 없어요.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은 그냥 보호하고 구속사의 아웃사이더로서 역할만 하지 천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걸려 넘어져요. 왜냐하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신비한 어떤 복음을 마지막 때에 천사들에 의하여 증거할 것처럼 선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것은 구원회로의 초청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메시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원한 복음은 정치적 포고령이에요. Public Political Decrees. 정치적 포고령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11절에 보면 의인들은 천국 가고 악인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땅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이 선포된다라고 잘못 오해되면 안 돼요. 이거는 악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정치적 포고령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17장 2절을 봅니다. 자, 17장 2절에도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과 완전히 짝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짐승의 영이죠. 그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을 섬기죠. 자, 어쨌든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3장부터 땅에 거하는 자들, 따라서 합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한번 땅에 거하는 자들.
쭉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뭐 성도든 악인이든 다 총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악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악인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악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랬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기회는 언제로 끝난다?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끝나요. 딱 시작될 때 끝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자꾸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자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2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조는 어떡하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게로 구원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the quarter예요. quarter. 영어에 보면 쿼터제. 할당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할당된 구원의 양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는 순교자의 그 구원에 할당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 채워지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할당된 구원의 양이 채워지면 누구한테는 넘어간다? 유대인들에게도 넘어가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신비로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그 기회는 그거로 끝이에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들은 또 악으로 익어가요. 그러니까는 7년 대환란은 불신자들에게 그 구원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끝난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 연단하여 성화시키고 그래서 알곡으로 추수하고, 악인들은 악으로 있게 만들어서 또 쭉정이로서 또 포도즙 틀에 밟게 해서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유념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4절, 11장 18절, 13장 7절, 10절, 14장 12절, 16장 6절, 17장 6절, 18장 20절, 24절, 19장 8절, 20장 9절 이렇게 보면 거기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서입니다. 성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약장사 같죠? 약장사에도 잘했을 뻔했어요. 제가 만병통치약을 팔았으면 돈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자, 따라서 합시다. 성도.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의 대비되는 사상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아주 부단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3분의 1 환경 재앙에 대해서는 참 맞는 얘기인데, 물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3분의 1이 환경이 깨진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바다가 3분의 1이 오염되고 땅이 3분의 1이 오염되고 육지가 3분의 1이 오염되고 뭐 수질이 3분의 1이 오염되고 뭐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요 근래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3분의 1 환경 재앙에 어떤 그 굉장히 그 크루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뭐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충 알고 있고, 지금 놀라운 것은 그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써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1년 3월 11일인데
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지금 이 얘기가 3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매일 보도를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지금 이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헷갈려 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3분의 1 환경재앙이란 주제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 마치 그냥 떠돌아다니는 어떤 루머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충격을 줘서 뭐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더 무서운 결과로서 가져다 주는 재앙, 그것이 곧바로 3분의 1 환경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후쿠시마 2011년 3월 11일,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가 좋으시다.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났을 때 하나의 그 일본의 북동쪽에, 그게 뭐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9.0의 그 지진이 바다 안에, 태평양 안에서 이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의 연안 바다, 그 일본에는 이제 동쪽 바다죠. 그쪽으로 이렇게 해일이, 제가 알기로는 30m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 39m인가. 사진 봤죠? 동영상도 봤죠? 엄청 무서운 해일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쫙 쳐가지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통해 약 2만 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2만 명.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 그게 이제 1호기부터 4호기가 있고, 약 그 11개의 원전이 거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전을 강타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후쿠시마 원전은 어떻게 설계됐느냐 하면 약 10m 높이, 뭐 바다가 그렇게 뭐 해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겠는가 하는 10m를 기준으로 위에다 세워졌는데 몇 미터예요? 거의 40m 높이 해일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멜팅 다운 됐어요. 말 그대로. 멜트 다운. 이걸 갖다가 이제 녹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고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학자들이 1부터 7까지 그 급을 매겨요. 등급을. 7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거 이제 7에 되면 거의 이거는 인류의 대재앙인 거예요. 막 이것이 이 사고 난 지역만이 아니라 온 그 지역, 그게 막 1000km까지 나가고 2500km까지 나가고 막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7등급인데, 이 7등급을 받은 것이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또 7등급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체르노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이에요. 원전 사고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방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에, 그때는 소련이었죠.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독립국가가 됐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1986년 4월 29일 날 일어났어요. 이것도 7등급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둘 다 7등급이에요. 근데 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986년. 이게 지금 얼마 차이입니까? 86년이면 지금으로 몇 년 전이죠? 거의 15년? 거의 20 몇 년? 25년 전에. 요거는 이제 아마 한 3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하여 지금 무서운 지금 소문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악성 루머라고 말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유언비어, 우리가 나쁜 말로 말하면 유언비어이고 악성 그것인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따온 거예요. 일본이 이미 망했다.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망한 이유로서
이게 일본 열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 열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망한 증거로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원자 방사능이 일본 열도의 반을 이미 다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반을. 그리고 점차 몇 년 안에 전체를 갖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서서히 10년, 20년, 30년에 서서히 다 암이나 백혈병으로 죽어간다.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하겠고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일본은 망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8월 2일 날, 그러니까 요 근래요. 2013년 8월 2일 날 주장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일본 오염 지도에 따르면 영토의 70%가 그 방사능의 가장 무서운 그 세슘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프로? 70%가. 이거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70%.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거의 반 이상이 거의 뭐 50% 60%가 오염이 됐고 앞으로 나머지 다 오염될 것이고 2, 3몇 년 안에 그리고 뭐 70% 오염됐다 이런 거. 그래서 일본은 이제 끝장났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녀요. 이 문제에 대하여 2013년 7월 31일이죠. 요 근래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 조선일보에 황당한 방사능 괴담 나돌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제 조선일보에서 먼저 이제 이러한 그 괴담이 떠돌아다니는 거에 대해 수습하기 위해서 먼저 신문에 났고요. 8월 2일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과거 1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번 주 8월 2일 2013년 8월 2일 종홍원 우리 국무총리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종홍원 국무총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식으로 이 괴담은 이거는 안 된다. 인터넷에 지금 유포되고 있는 일본 국토의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하는 괴담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 처벌해서 괴담을 근절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객관적인 사실 얘기하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단순히 괴담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지금 사건이 아주 엄중하고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일어난 거로서 이게 지금 많이 수습이 된 상태예요. 일단 원전 사고를 이렇게 방지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 수습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하느냐? 여러분, 그 8월 7일이죠. 어제예요, 어제.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든지 그 방사능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어떤 그 수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단막을 설치하고 뭐 별일을 다 했는데 좀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그 일본 원전 관리국이 있어요. 일본 그 회사가, 전기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정부에다 얘기했느냐? 그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하루에 400톤의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이 샘처럼 솟아난다는 거, 거기서. 그 안에 그 지하수에서 후쿠시마 원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원전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게 원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원전은 여기 그 원자로가 있고 여기에 그 연료 봉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걸 식혀줘야 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진으로 이게 깨지잖아요. 물이 다 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식혀줄 수 있는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온도가 어떻게 될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알아요? 3000도에서 4000도까지 올라갑니다. 몇 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몇 도가 올라가요? 3000도에서 4000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3000도에서 4000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연료봉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데 그 요오드라고 하는 그 방사능 물질은 185도에서 이게 증기가 돼요. 그리고 세슘이라고 하는 무서운 방사능은 760도에서 그게 증기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죽음의 재가 이 방사능이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방사능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몇 종류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고 백혈병을 유발하는 게 200종류가 쏟아져 나와요. 뭐 담배를 피면 거기에 3000개의 그 3000종류의 그 나쁜 유해한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 몇 개? 200개의 종류예요. 200개. 200개가 쏟아져 나와요, 종류가. 그러니까 방사능에서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로워. 그거는 그냥 접했다 그러면 다 인간은 죽게 돼요. 썩고 죽고 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리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멜팅 다운이 돼버리면 3000도에서 4000도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철로, 그러면 철, 그 강철로 뒤집어 쓰면 되지 않겠느냐. 강철은 몇 도에서 녹는지 아세요? 약 1500도에서 녹아요. 녹아내려요. 그리고 그게 몇 도에서 증기가 되는지 알아요? 강철이, 철이 2730도에서 가스가 돼버려요. 철이 가스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콘크리트로 막으면 되잖아요. 콘크리트로 외벽을. 그러면 콘크리트는 몇 도에서 녹을까요? 3000도에서 녹아버립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이 체르노빌 원전에서 일어났고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나지. 무슨 얘기냐? 이게 멜팅 다운이 되면서 다 아주 200종류의 아주 최악의 방사능이 가스가 돼가지고 공기 중에 다 섞여 날아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이 얘기를 하면 기가 막혀요. 그게 참 그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공기로 쫙 올라가요. 여러분 그 핵폭탄 터지는 거 봤어요? 사진으로, 뭐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버섯구름이 쫙. 이게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뜨거운 막 몇천 도의 뜨거운 연기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 주변이 이 공기를 갖다 흡수하고 이게 이제 폭풍으로 이제 죽음의 재가 내리잖아요. 그 죽음의 재가 내리는데, 근데 이게 어디로 올라가느냐? 뜨거운 게 쫙 올라가가지고 약 1km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1km, 지상 10km, 10km에서 11km. 10km에서 11km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트 기류가 흐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 지상에서 10km, 11km에 아주 고속의 시속 250km 내지 약 600km의 차로 달리면 굉장히 초고속이죠. 그게 바람이 돌아가요. 바람이 돌기 때문에, 기류가 돌기 때문에 이 공기가 회전하고 이 기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반사능이 뿜어 이 뜨거운 3000도, 4000도에서 뜨거워져 다 녹아버린 기체가 돼버린 이것들이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냐? 10km, 11km까지 올라가서 제트 기류를 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하루에 지구를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임할까요? 이제 굳어져 가지고 빗물로 돼서 죽음의 재로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곳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어저께 신문에 났죠? 어저께 지금 8월 7일 날이죠. 지금 8월 6일 날짜도 나오는데 뭐냐면 지금 방사능 오염수 막 수백만 배의 오염이 돼요. 인간이 접근하면 곧바로 죽는 그러한 오염수가 지금 400톤씩 매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몇 톤? 근데 이 사람들이 속인 거야. 그 일본 원전 관계 당국자들이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보호해서 400톤씩 해서 어떻게 된지 매일 400톤씩 나오는 걸 갖다가 차단해가지고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거짓말했는데 2년 동안 그 거짓말이 이번에 탄로가 났어요. 다 바다에 누출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원전 사고가 난 이후 지금까지 매일 400톤씩 이 바다로 나가서 40조 베크렐의 방사성
트리둠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베크렐이 뭔지. 바다에 유입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태평양이 다 완전히 오염됐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태평양 전체가 다 어땠다고요? 방사능으로 오염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방사능 오염되고 그걸 먹으면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 방사능 그 400톤씩 나오는 게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미국의 그 서쪽 연안, 그렇죠. 또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서쪽 연안에 다 지금 거기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아까 바다가 3분의 1 오염된다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그냥 환경 재앙이 아니라 이런 방사능 때문에 이제 바다가 다 죽어가는구나. 우리가 먹는 생선들도 방사능이 다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다 수입되는 거 다 우리가 방사능을 먹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주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사능을 먹어도 보호해 주시리라, 사는 날까지. 네. 만약에 우리가 방사능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에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안 날아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다 옵니다. 바로 옆인데. 바로 옆인데, 여러분 그 최소 한도 1000km에서 1200km는 오염됩니다. 왜 일본 열도 전체가 방사능 오염이 됐다고 하는 이론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폭발했을 때 최소한도 1000km에서 1200km인데 여기 일본 열도 전부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일본 열도가 1000km에서 1200km 그 사이에 있거든요. 일본 열도가 다 지금 오염된 거예요. 뭐 후쿠시마에서 뭐 몇십 킬로 떨어진 데는 괜찮다? 천만에. 다 오염됐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바다가 다 지금 오염되고 있어요. 400톤씩. 자,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의 이 무서운 두려운 실상을 알기 위해서 저는 잠깐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좀, 오늘 원전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뭐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제가 원전에 대해서 공부하다니. 그래서 제가 원전에 대한 책을 한 6, 7권 주문을 했어요. 또 공부를 좀 하려고. 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책이에요. 자, 원전을 멈춰라.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꼭 좀 사서 봤으면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언을 했어요. 10년 전에. 요 책이 나온 게 벌써 10년, 10년 더 됐을 거예요. 1900 몇 년도 나왔느냐. 요 책이 이제 뭐 1990년에 나왔나?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1900년대 나왔는데 요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이죠. 히로세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이게 원전 전문가입니다. 원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썼는데 예언을 했어요. 일본에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고 10년 안에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좀 기초로 해서 체르노빌 원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기초 지식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시고 책도 좀 여기에 대한 분야의 책들이 한 7, 8권 나와 있으니까 좀 사서 보시고, 이 책은 좀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었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자,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요 체르노빌 원전 때에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분출된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수백 배가 된다 그럽니다. 수백 배. 몇 배요? 수백 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자 폭탄은 참 덜 무섭고 원전은 안전하다. 깨끗한 뭐 바이오, 뭐 에코, 뭐 깨끗한 뭐 자원이다. 천만에 가장 더러운 자원이 뭔지 알아요? 원전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소리도 없이 그냥 죽어가요. 근데 금방 죽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그리고 후손에까지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그리고 그 원전이 폭발이 되면 그게 200종류의 그런 여러 가지 나쁜 방사능이 나오는데 그 각종 그 방사능의 그 반감기가 달라요.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거. 뭐 어떤 것은 뭐 10년, 어떤 것은 100년, 어떤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십만 년이 지나야 그 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방사능에서 자유로우려면 수백만 년을 깨끗하게 없는, 언제 우리가 그걸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인생 다 끝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있는, 그렇죠,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무서운 그게 방사능이에요. 방사선 원자탄이 원자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큰 실수를 한 거야. 이게 지구상에 어떤 곳에 떨어지든 어떤 곳에 세워지든 다 인류에게 악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대기권 있잖아요. 막 대기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구를 갖다가 2m짜리 구로 생각한다면 대기권이 10개가 얼마나 된다 그래요? 1.5mm 밖에 안 돼요. 몇 미리? 1.5mm 미터가 아니라 이제 지구가 크기가 2m짜리라 그러면 그 지구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대류가 있잖아요. 뭐 제트기류도 있고 대기권, 그게 공기가 흘러가잖아요. 그 두께가 얼마라고요? 1.5mm.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방사능이 폭발되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지구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 대기 오염이 돼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핵무기만 무서워하는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원자로예요. 아주 굉장히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에 수백 배가 된단 말이에요, 방사능이. 그러니까 핵전쟁은 핵무기의 단추를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에 달려있지만 원자로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에 누른 단추예요. 눌러버렸어.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자로 안에서. 문제는 뭐냐, 이게 언제 터지느냐 문제지. 뭐 그 관리를 잘못하고 부실하게 잘못 관리했다가 그게 가스가 조금씩 새어나면 그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원자로를 뭐 부품을 비리를 써가지고 잘못된 부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건 온 우리 국민들을 다 죽이는 행위예요. 잘못 부품을 써가지고 돈 줘가지고 로비해가지고, 예? 근데 내가 사형 선고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 엄하게 다뤄야 돼요. 아니 사기칠 게 따로 있지. 온 국민을 잘못하면 잘못된 부품을 써가지고 이게 터져버리고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너무 땅덩어리가 적어서 서울 한반도가 다 그냥 오염돼요. 순식간에. 그냥 다 그냥 조용히 죽어. 조용히. 몇 년 안에 조용히 서서히 죽어. 근데 왜 죽는지를 몰라. 왜냐면 서서히 죽기 때문에. 그게 10년, 20년, 30년까지 가면서 막 자손까지 암에 걸리고 죽는데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잘 몰라. 무서운 거예요, 원자가. 그리고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이러한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제 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m일 경우에 원자의 방사능을 접하였을 때 이제 1이라고 말할 때, 2m일 경우에 1이라고 말할 때 원자의 방사능에 1m로 접근하면 1이 몇 배로 늘어나는지 알아요? 2는 4, 4배가 돼요. 그냥 가까이 갈수록 급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원자탄에 대한 원자 이 방사능을 외부 피폭, 내부 피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외부 피폭, 내부 피폭. 외부 피폭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방사능이 인간을 향해 어떤 피폭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체외 피폭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부 피폭이라는 이 원자 방사선이 인간 몸에 들어와서 피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 피폭보다 최소한도 100만 배 내지 1조 배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가까이일수록 급배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인간 몸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될까? 이거는 피폭량이 급속도로 늘어나요. 막 100만 배, 1조 배로. 야, 이게 무서운 것이죠. 자, 히로와키라고 하는 원자
원자에 대한 그 원자 방사능에 대한 이 전문 학자가 말하는데 체르노빌에서 방출된 세슘 137이 히로시마 원폭의 500배나 되고요. 그리고 히로아키라는 사람은 히로시마 원폭의 800발 내지 1200발이 동시에 터진 것과 같아요.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원자탄이 체르노빌 그 근처에 1200발이 터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지방의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끼쳐. 우크라이나 자신은 완전히 그냥 이거는 모든 그 이러한 것들이 다 정말 오염이 되고, 네덜란드,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네덜란드의 분유에서 대량의 방사능이 검출되고요. 프랑스 치즈에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영국과 스위스 초콜릿도 문제가 돼. 이탈리아의 소맥 제품이 다 오염되고. 무슨 얘기예요? 유럽 전체가 다 방사능 오염된 물질을 먹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러한 그 방사능이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104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31기를 갖고 있고, 프랑스가 40기, 일본이 55기를 갖고 있습니다. 55기. 한국이 몇 개를 갖고 있을까요? 21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원자로에 관한 세계 몇째냐? 6위예요. 중국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13위.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이게 다 합하면 몇 개가 돼요? 이 전체가 뭐 한 200개가 되나요? 전 세계 이 원자로가 2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폭발하면 이게 인류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이만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관심은 체르노빌은 아무래도 유럽에 있고 후쿠시마는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 후쿠시마에 있는 그 이러한 게, 지금 체르노빌은 그 규모가 100km, 100만 킬로와트라 그래요. 사고가 난 게. 근데 후쿠시마의 원전은 몇 개냐? 300만 킬로와트. 300만 킬로와트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체르노빌은 보다 후쿠시마 원전이 더욱 지금 큰 재앙으로 와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참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참 그러네요. 자, 이 일본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생성된 죽음의 재해의 총량은 얼마일까? 히로시마 핵폭탄으로 확산해서 약 120만 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원자로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다 재생되는 그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죽음의 재, 뭐 폐유, 뭐 연료봉이라든가 이게 다 합해서 몇만 개라고요? 히로시마에 핵폭탄으로 환생한 120만 개. 엄청난 그 것들을 갖고 있어요. 원자로에서. 그러니까 히로시마 1945년 히로시마 거리를 괴멸시켜 단번에 14만 명의 목숨을 뺏어갔는데, 히로시마 핵폭탄의 우라늄의 양이 몇 그램이었느냐? 800g이었다 그래요. 800g. 그런데 오늘날 100만 킬로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해마다 얼마만큼의 우라늄을 연소하느냐? 100만 g을 연소한다고 합니다. 자, 히로시마에 13만 명을 죽인 게 몇 g이요? 800g. 그런데 100만 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서 만들어내는 연소하는 우라늄의 양이 얼마라고요? 100만 g.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탄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야, 이게 어마어마한 그 양이에요. 자, 또
또 이런 얘기 있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물탱크 안에 보관된 폐연료봉에서 방출되는 세슘량이 얼마나 많으냐.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탄에서 발생한 세슘량의 24,000배나 된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또 후쿠시마 원자력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던 핵물질은 무려 1760톤이에요. 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자 핵물질. 그런데 여러분, 체르노빌, 이번에 지난 옛날에 사고 났던 체르노빌에서는 얼마냐? 180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르노빌 원전에서 사고 났을 때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 난 게 몇 배나 더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10배. 10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야, 참, 그 10배나 지금 굉장히, 지금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체르노빌의 그 사고를 통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 숫자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앞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그 일본 전체의 60%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하나의 그 가상이 아니에요. 어떤 실제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체르노빌의 11배 크기로 후쿠시마가 지금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11배로. 그래서 인구 밀도, 지형 사고, 사회 구조를 배제하고 정말 단순하게 환산해 보면 피폭자가 8,800만 명이 되고 사망자는 100만 명, 심각한 후유증은 800만 명이 되고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니까 그걸 감안하면 60% 이상이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유언비어로 잘못하면 걸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일본 열도가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위험에 처해 있어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금 물이 다 새 나갔잖아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채워놓고 땜빵을 좀 했는데 이러한 그 임시 탱크가 이제 거기에 볼트를 갖다가 다 해놨잖아요. 이게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소금물이에요. 바닷물을 갖다 채워놨어요. 급하니까 소금물을 채워놨는데 요 소금물이 엄청난 그 양이 지금 이제 그 연료봉들을 갖다 식히느라고 급하게 채워넣었어요. 근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염분의 농도 따라 앞으로 2, 3년 되면 이게 다 녹슬어 가지고 이게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누수가. 소금물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빠져나온다는 거죠, 물이. 빠져나오면 연료봉만 남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핵분열이 다시 일어나죠. 이게 3,000도, 4,000도까지 올라가요. 이걸 좀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2, 3년 후. 또 한 가지 지금 심각하게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1, 2, 3, 4호기가 있는데 4호기에 연료봉이 폐연료봉, 그 쓰고 남은 폐연료봉이 1,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500개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물탱크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1,300개 내지 1,500개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그냥 대충 땜빵을 하고 제대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연료병에 접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0년 후, 그러니까 2050년에 이르러 연료병을 추출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몇 년에? 205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10, 한 40년 후요. 지금 접근을 못해요. 왜 접근 못할까요? 지금 접근했던 사람 다 죽어요. 곧바로. 감염이 돼가지고 곧바로 죽어요. 그래서 접근을 못하는 상태예요. 몇 년 후에? 좀 많이 좀 감소가 되고 40년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이 폐연료봉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원자로가 불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한 번 더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깨지면서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은 끝장난다는 거예요. 다. 이 연료봉들이 이게 폭발하면서 끝장나고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학자들은 뭐를 좀 기다리느냐. 접근은 못하고 40년 후에 나가야 되니까 접근은 못하고 요행을 기다리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진학자들의 견해는 참 무섭습니다. 도쿄대학의 지진연구소 지진학자 시마무라 히데키라고 하는 학자는 뭐냐. 앞으로 4년 안에 수도 직하형 지진이 덮칠 확률이 75%다. 수도, 그러니까 도쿄를 직하형이 뭐예요? 아래 위로 흔들리는 지진인데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앞으로 4년 안에 75%가 된다. 이게 일어나면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하고 도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끝장나는데.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이 원래 후쿠시마 원전, 일본에서 원전을 관리할 때, 원래 설계할 때 그 흔들리는 그 가속도, 그러니까 300 내지 400갈이라 그래요. 최대 600갈까지. 저는 갈이 뭔지 몰라요. 그건 600갈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300에서 400, 600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가속도가 붙고 있느냐. 이 지진학자 얘기해 4000갈까지. 4000.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요. 점점 지진이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격해지고 있어요. 4000이 벌어지면 300, 400을 기준으로 하여 세운 원자로는 그냥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신문에도 났고 이거는 유언비어다, 괴담이다, 혹은 총리까지 나서서 이건 괴담이다. 근데 괴담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 여기 7등급은 뭐냐? 방사성 물질이 대대량 유출되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하루에 400톤씩 극도로 오염된 방사능 물이 태평양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공중으로도 다 날아갔고, 일본 열도가 전체가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이제 체르노빌이 25년 됐지만 그 피해가 유럽 전체에 지금 엄청난 무서운, 근데 체르노빌보다 10배, 11배의 이 엄청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끝났다, 일본은 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계속 인터넷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언제 또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계속 여러분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관심을 좀 환기시키고 싶고,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의 그냥 떠다니는 루머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 안전한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이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언제 어디서 죽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3분의 1 환경재앙이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원전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오겠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제가 요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원전을 멈춰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전이 많아서 언제 사고가 날지 참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시간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시를 읽고 이제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